나중에 필요한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고 문제 같은 거 풀 때 모의고사 같은 거 풀 때 맨날 틀리겠죠. 안 했으니까 괜찮아요. 틀린 문제 체크해놨다가 거기 지문들만 몇 개 확인하고 시험장 가시면 돼요. 올해 합격하신 분 다 그렇게 했어. 전 집합권법 안 합니다. 안 하니까 왜 안 하냐 그러지 마시고 나중에 필요한 것만 해드릴 테니까 안 봐도 돼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 관한 법률 요거 보겠습니다. 줄여갖고 부동산 실명법 이렇게 부르면 더 줄여서 부실법 그래도 돼요. 부실부실해. 자, 요거는 기본적인 뼈대만 잡아두면 문제를 충분히 맞출 수 있는데 그 기본적인 뼈대가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일단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은 이름 그대로 부동산을 실제 권리자 이름으로 등기하라는 법이겠죠. 우리나라는 자기 건데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은 경우가 많죠. 요번에 화제가 난 제천 그 건물 원래 감정평가액이 56억짜리예요. 근데 몇 번 유찰돼서 26억인가 얼마에 낙찰됐어요. 뭐 유치권 신고돼 있고 그래가지고 26억인가 낙찰 받았는데 낙찰 받은 사람이 25억 5천을 대출을 받았어요. 자기 돈 1억 얼마 내고 멋있다고요? 이거 이자 이거 이자 어질어질하죠. 그래서 지금 요게 그 낙찰받은 사람의 매형이 충청북도 의회 의원이랍니다. 그 사람이 이 실소유자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뭐 지금 그러고 있어요. 만약에 낙찰은 갑이 받았는데 실소유자가 을이다. 이런 것 때려잡는 법이 이거예요. 이런 것 때려잡는 법이. 실제 소유자가 을이라면 을의 이름으로 등기를 해야지 왜 이상한 사람 이름으로 등기해 놓냐 말이지.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제정된 법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거기 나와 있죠. 목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을 실질적 권리관계에 일치하도록 실제 권리자 이름으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투기, 탈세, 탈법 등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입니다. 두 번째, 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권리자는 갑인데 등기 명의는 을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적용이 안 되는 게 몇 개 있습니다. 당연히 동사는 안 되겠죠. 내 자동차인데 부인 이름으로 뭐 이런 것까지 적용.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당연히 동사는 안 될 거고 그 다음에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조금 뒤에서 보는 거 있어요. 채권자 이름으로 돈을 빌리면서 채권자 이름으로 가등기. 들어보신 적 있죠? 가등기. 못 들어봤나? 들어봤죠? 채권자 이름으로 가등기나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요걸 각각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를 합니다.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권자 이름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가등기 또는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이럴 때 부실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 더럽게 어려운 게 하나 있어요. 상호명의신탁이라고. 구분소유적 공유라고 합니다. 공유도 어렵고 구분소유라는 말도 어려운데 구분소유적 공유는 또 뭐예요? 명의신탁이란 말도 어려운데 상호명의신탁도 뭐예요? 상호라는 게 뭐예요? 서로란 뜻이에요. 무슨 간판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명의신탁을 해놨던 거예요. 갑과 을이 땅을 사요. 근데 한 필지 땅을 사요. 그리고 공유로 등기를 해요. 등기부를 보면 이 땅이 갑과 을의 공유로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땅을 사용하고 있나 가봤더니 갑과 을이 가운데다 담벼락을 딱 치고 왼쪽은 갑이 단독으로 오른쪽은 을이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걸 구분소유적 공유 또는 상호명의신탁이라 합니다. 등기부상으로는 공유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특정 부분을 단독하여 사용 수익하고 있는 경우 요거를 구분소유적 공유 또는 상호명의신탁이라 합니다. 대외적으로는 공유인데요. 대내적으로 갑과 을 사이는 단독 소유 형태로 처리하는 게 요겁니다.
아마 이런 거는 우리 신문에서 땅콩주택이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죠? 못 들어보셨어요? 경기도 일대에 이렇게 전원주택을 좀 짓고자 하는 젊은 사람들이 한 필지 땅을 다 살 돈은 없고 사가지고 공유로 등기하면서 쪼개지를 않고 가운데 담벼락 치고 각각 주택을 지어서 사는 이런 것들이 보통 땅주택이라고 부르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상호 명의신탁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하나 있고요. 마지막으로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돈은 없어요. 그래서 신탁법인에다가 땅 소유권을 옮겨주고 같이 개발해서 이익을 나누는 이걸 규율하는 법이 신탁법이에요. 이 신탁법상 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이 세 가지 경우에는 아예 소유자가 아닌 자 이름으로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등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부실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 구체적 내용은 어떤 건지 나중에 볼 거예요. 어쨌든 적용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세 번째, 적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요. 적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가 종중 부동산 있죠? 선산 같은 것들. 이 종중 부동산을 종중 이외자, 특히 종원, 그 중에서도 종손 명의로 등기해 놓은 경우, 종중 부동산을 종원, 종손 이름으로 등기해 놓은 경우, 법률은 배우자 사이, 남편 부동산을 부인 이름으로, 부인 부동산을 남편 이름으로 이렇게 법률은 배우자 사이에 등기 명의를 신탁해 놓은 경우, 세 번째로 종교단체, 산하 조직이 있어요. 예컨대 무슨 절 신도회, 무슨 교회, 장로회, 이런 식으로 그 종교단체가 있는데 그 산하 조직의 부동산을 그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해 놓은 경우, 요 세 가지 경우에는 세금을 포탈할 목적, 세금을 떼어먹을 목적, 또는 얘네들이 채무자야. 채무자인데 돈을 안 갚으니까 채권자가 경매를 넣으려고 하겠죠. 그걸 회피할 목적, 강제 집행 면탈, 회피할 목적. 또 법에서 부동산 취득이 금지가 되어 있어요. 법에서 그걸 회피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을 취득해. 이렇게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 이런 목적이 없다면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목적이 있을 때만 적용을 해요. 그러니까 요 세 개는 아예 적용을 안 하는 거고, 요 세 개는 이런 목적이 있을 때만 적용하는 거예요. 이런 목적이 있을 때만. 갑소유 부동산을 을의 이름으로 등기를 해놨을 때 적용이 안 되는 경우 3개, 적용이 제한되는 경우 3개.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다 적용을 합니다. 다 적용을 하는데, 먼저 명의신탁이 무슨 뜻일까요? 명의가 뭐예요? 이름. 무슨 이름? 소유권 등기 이름. 그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믿고 맡기는 거, 이게 명의신탁이에요. 즉 부동산의 실권리자가 타인 명의로 등기할 것을 약정, 이걸 뭐란다? 명의신탁 약정. 257페이지 맨 밑에 있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따위는 실권리자가 보유하고 그 등기 명의만을 타인 이름으로 하기로 약정하는 걸 뭐라 한다? 명의신탁 약정이라 해요. 이걸 금지해요. 명의신탁 약정을 금지합니다. 두 번째로 명의신탁자, 이름 빌리는 사람, 실소유자가 명의신탁자예요. 그 다음 명의수탁자, 등기 명의를 말합니다.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등기를 이전해 놔요. 그러면 등기부 상으로는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신탁자, 예를 들어 갑에서 수탁자 을로 이전이 된 것처럼 보이겠죠. 예컨대 A토지가 있는데 등기부 상으로 소유자가 갑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매매 따위를 원인으로 이렇게 만약에 등기가 되어 있다.
등기부상으로만 보면 마치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이전이 된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렇죠? 즉 물권이 변동된 것처럼 보일 거예요. 이것도 무효. 명의상 약정 금지되어 있습니다. 무효입니다.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등기를 넘겨놔요. 물권 변동이라 합니다. 이것도 무효가 됩니다. 이것도 무효가 되고 이것도 무효가 돼요. 자, 문제는 이 상황이에요. 지금 누구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요? 네? 을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요. 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을이 배신 때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병한테 팔아먹어요. 이때 병은 을을 소유자라고 믿고 거래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을은 소유자가 아니야.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에는 공신력이라는 게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권리자 아닌 자의 등기를 믿고 거래했다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여기 세 번째예요. 부동산 실거주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되면 명의상 약정 무효, 수탁자 명의 등기도 무효. 따라서 수탁자와 거래한 사람은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야 되는데 오히려 수탁자와 거래한 사람은 선악을 묻지 않고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세 가지 기본 장치. 여기까지 됐죠?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덩어리를 보셔야 되는데 하나는 이렇게 적용이 안 되는 경우, 적용이 안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101호가 있는데 소유자는 갑이에요. 그런데 배우자 을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둘 사이에는 뭐 세금을 떼먹겠다든가 강제표를 면탈한다든가 법령상 제한을 회피한다든가 이런 목적이 없어. 만약에 이런 목적이 없다면 불시법은 적용이 안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 탈법 목적이 없다면 부실법은 적용이 안 될 거예요. 자, 안 되면 둘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겠죠? 있을까 없을까? 아, 있으니까 그래 이름을 해놨겠지. 남편이 부인한테 야, 네 이름으로 좀 해놓자. 그럼 부인은 아우 고마워. 얼른 하겠죠? 이렇게 이 배우자라고 하니까 좀 현실적이지 않나? 종중으로 바꿀까? 네? 종중으로 바꿔도 마찬가지예요. 종중, 종순 바꿔도 마찬가지예요. 탈법 목적이 없다면 부실법은 적용이 안 될 거고 따라서 소유자 갑이 야, 네 이름으로 좀 해놓자. 알았다. 이렇게 약정을 했을 때 적용이 안 되니까 이게 유효, 무효? 유효, 무효? 유효. 적용이 되면 무효라 그랬죠? 근데 적용이 안 되니까 유효. 그 다음에 을에게 이전되어 있는 등기. 유효. 그럼 소유자가 누구? 을이죠, 을. 근데 우리 대법원이 여기서 좀 복잡해요. 내적 소유자. 갑을 사이에서는 소유자가 누구? 갑. 갑과 을 사이에는 소유자가 누구? 갑. 그런데 대외적 소유자. 을. 그러니까 을이 팔아먹었어. 병한테. 대외관계, 대내관계. 자,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병은 그림 바깥에 있어요. 대외. 제가 일부러 바깥에 그려서 하도 대내관계, 대관계를 헷갈려서 대내 바깥에. 대외. 그러니까 얘는 누구하고 거래한 거예요? 소유자하고.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되기 전이에요, 이게.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 대법원이 이렇게 판단했었어요. 종중재산이든 뭐든. 명의상 약정은 유효고, 등기도 유효고, 대내적 소유자는 갑이고, 대외적 소유자는 을이고,
따라서 을과 거래한 제3자는 선, 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우리 대법원 태도였어요. 그런데 이 법을 딱 만들어서 적용을 빡 했더니 등기 무효가 돼버리고 을과 거래한 제3자는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그렇죠? 갑과 을을 때려잡으려고 법을 만들었는데 누가 죽어나봤죠? 병이 죽게 생겼어. 그래서 안 되겠다. 병은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라는 특별 규정을 두게 돼요. 갑과 을을 때려잡으려고 만든 법인데 오히려 병이 죽어나 자빠져.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병은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라는 조문을 두게 됩니다. 저거 이해되셨죠? 네, 여기 이제 적용이 안 될 때, 그 다음에 대내적 소유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갑. 만약에 이 아파트에 정이라는 자가 침해를 하고 있어. 우리 물건이 침해가 되면 물권이 침해가 된다 그랬어요. 그럼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랬죠? 네? 자, 이때 갑 침해 제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정에게. 갑 정에게 침해 제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겠죠? 정이 침해한다는 건 대내관계 대외관계. 대외관계 바깥에 있어요. 바깥에 그려놨어. 네, 대외관계. 그러니까 대외적 소유자는 누구예요? 을이야. 그러니까 을이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갑은 직접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갑은 직접 못한다. 갑은 직접 안 돼요. 제3자가 물건을 침해한다는 건 대외관계고 대외적으로는 소유자가 수탁자이기 때문에 수탁자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해야지 신탁자가 물권적 청구권을 직접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부실법이 적용이 되지 않았을 때 기본적인 효과예요. 작년에 이게 나왔었어요. 머릿속에 좀 넣으셔야 돼요. 기본이 되니까 안 어렵죠? 네? 안 어려워. 네. 이건 좀 이따 보고 이거 종중 법률론 배우자 이런 경우에 이런 목적이 없다면 법이 적용 안 되고 적용이 안 되면 이름 빌리는 약정 유효하고 수탁자 등기 유효하고 따라서 수탁자와 거래한 사람 대외관계이기 때문에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하고 침해되었을 때 역시 대외관계니까 수탁자가 직접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고 이렇게 되겠죠. 반면에 둘 사이에는 누가 소유자? 갑이 소유자. 둘 사이에는 갑이 소유자. 그러니까 갑은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회복하고 싶어. 그럼 을에게 등기 말소하라. 청구할 수 있겠죠? 갑은 갑과 을 사이에는 소유자가 누구라고요? 갑이야. 갑. 그러니까 갑은 을을 상대로 말소 등기 따위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 한 세트. 어렵지 않죠? 크게 어렵지 않아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적용이 됐을 때 문제. 적용이 됐을 때가 세 가지 경우가 나와요. 세 가지. 명의신탁 적용이 됐을 때 명의신탁 유형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가 이자간 명의신탁이라고. 지금 이런 경우 아파트가 101호 소유자가 갑인데 을하고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을에게 등기를 넘겨놨다. 이렇게. 소유자 갑이 신탁자고 을이 수탁자고. 그런데 이 둘 사이에는 뭐 이런 관계도 없고 설령 이런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탈법 목적이 있고 그럼 그때는 부실법이 적용되고 되니까 약정 무효고 등기 무효고. 왼쪽하고 다르죠? 약정도 무효, 등기도 무효. 이렇게 돼요. 다만 을과 거래한 병은 선, 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왼쪽하고 차이가 약정 무효냐, 등기 무효냐. 요게 달라져요.
여기에서 법률관계가 빠져나와요. 몇 개가. 요거 나중에 보셔야 돼. 이자가 명의신탁. 네? 둘 사이 명의신탁이에요. 두 번째가 삼자간 명의신탁이라고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이 있어요. 우리 교재를 보면 맨 마지막 페이지 260페이지 갑이 있어요. 갑이 병이 가지고 있는 101호 아파트를 삽니다. 갑이 사요. 아파트를 사요. 얘가 매수인이고요. 얘가 매도인이에요. 현재 소유자는 병입니다. 그런데 갑이 병으로부터 아파트를 삽니다. 사고 등기를 자기 이름으로 넘겨받아야 되죠. 갑이 등기를 자기의 이름으로 넘겨받고 그 다음에 을하고 을의 이름을 빌리기로 약속을 하고 병으로부터 등기를 넘겨받아서 을에게 등기를 넘겨주면 요걸로 가요. 요걸로 가겠죠? 네? 그런데 요 경우에 갑이 직접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하지 않고 병에게 부탁을 해서 병에서 을로 직접 등기가 넘어가. 요걸 삼자간 명의신탁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이라고 해요. 자, 이때 갑이 이름을 빌린 사람이죠. 이름 빌린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신탁자. 이름 빌려준 사람. 근데 누가 매수인? 신탁자가 매수인. 신탁자가 매수인. 이게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이에요. 누가 매수인이냐고요? 신탁자. 갑하고 병이 매매를 해요. 계약은. 등기만 누구 이름으로? 을의 이름으로. 등기가 을에게 넘어가려면 계약서에는 갑하고 병이라고 써있지 않고 을하고 병이라고 써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럼 매수인은 을 아닌가요? 아니야. 이름만 을이 돼 있어. 이름만. 매수인은 누구? 갑. 신탁자. 이걸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이라고 해요. 이때 당연히 부실법이 적용되겠죠. 약정, 유효, 무효. 무효. 등기, 유효, 무효. 소유자 누구? 그럼 이 상태에서 소유자 누구? 잘 생각하세요. 이게 잘 생각하셔야 돼. 이 처음부터 뿌리를 막아야 돼, 이 머리에. 소유자 누구? 병. 병. 을? 왜 늘? 왜 늘? 새로운 학설 을? 네. 잘 보세요. 약정 무효라 그랬어요. 등기 무효라 그랬어요. 등기가 누구한테서 누구로 막바로 넘어갔어요. 근데 무효죠. 소유자는 누구? 얘가 소유자예요. 여전히. 잊지 마세요. 갑은 왜 소유자가 아닙니까? 등기한 적이 없어. 갑은 등기한 적이 없어요. 예? 요 경우에는 갑이 소유자예요. 지 이름으로 등기해놨다가 넘겨줬는데 무효니까 얘가 소유자예요. 얘가 맞아요. 갑이. 근데 이 경우에는 갑이 부동산은 매수했으나 지 이름으로 등기한 적이 없어요. 소유자는 병이에요. 병. 예? 마지막. 이거 유효 무효. 매매는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이건 유효겠지 당연히. 이것까지 무효로 한다는 규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매매는 유효해요. 매매가 유효하니까 갑은 여전히 병에게 뭐 할 수 있다?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삼자간 명의신탁의 법률관계예요. 여기에 이제 플러스가 되는데 그 플러스를 머릿속에 이해하려면 요거는 머릿속에 있어요. 요게 딱 요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예? 적어도 요거는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법률관계가 이해가 됩니다. 특히 소유자는 여전히 병이라는 사실과 매매계약은 뭐라는 거? 유효라는 거. 이건 잊지 마세요. 다만 요 상태에서 딱 요 상태에서 을이 또 팔아먹어. 정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정,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한다. 다시 한번 수탁자와 거래한 사람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한다. 이게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이에요. 됐죠? 딱 요 정도는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요 정도. 1년 내내 말씀드리는데 이것조차 머리에 안 넣으세요. 그리고 부실법이 어렵대. 맨날 틀린대. 이거 머리에 안 넣고. 처음부터 머리에 넣으세요. 이해? 뭔 이해? 너 사진 찍지 머리에 그냥 팍! 그래야 문제를 풀지. 그렇죠? 이해는 다 됐어요. 이건 무효라 그랬고 부실법에서 이건 무효라 그랬고 병에서 을로 등기가 무효니까 소유권은 여전히 누구한테 있고 병한테 있고 매매는 별다른 무효 사유가 없으니까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고 수탁자와 거래한 사람은 부실법에서 선, 악,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한다 그랬으니까 뭐 이해 못할 거 없지요. 다 넣으면 돼요. 세 번째 유형이 위임형 명의신탁이라고 계약 명의신탁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그건 앞 페이지에 있어요. 갑이요. 을의 이름을 빌려요. 이름 빌리는 갑이 신탁자. 이름을 빌려주는 을이 수탁자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진 않고 갑이 을에게 돈을 줘요. 돈을 건네서 을이 병하고 매매를 해요. 자, 매수인이 누굴까요? 매수인이 누굴까요? 을입니다. 대리하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갑이 을에게 돈을 주면서 부동산을 사와라. 여기까지는 대리하고 똑같아. 그런데 갑이 을한테 네 이름으로 사. 나는 숨어 있을 거야. 이게 이거예요. 즉 신탁자는 자금을 제공하되 거래 전면에 등장하지 않고 수탁자 뒤에 숨어있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매수인이 누구로 보여? 을로 보여. 그러니까 을은 마치 자기가 매수인인 양 부동산 거래를 해요. 아까 저기 제천 밝혀지게 되면 아마 딱 요 형태가 될 거예요. 혹시라도 그게 진짜라면 충청북도 의회의원이 처남에게 돈을 줘서 처남이 자기의 이름으로 경락. 이런 것들이 계약명의 신탁입니다. 이렇게 신탁자는 자금을 제공하고 등기 명의는 수탁자 이름으로 하되 소유권은 누가 계속 가지고 있기로 신탁자가 가지고 있기로 약정하는 경우 이런 걸 계약명의 신탁이라 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등기가 이전이 될 거예요. 자, 이때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등기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될 것이고요. 적용이 되면 이거 뭐가 될까요? 무효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등기는 어떻게 될까요? 등기 무효가 되겠지. 그런데 요게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고 유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요게 어려워요. 요게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와. 명의상약정은 무조건 무효인데 요 수탁자에게 이전된 등기가 무효인 경우가 있고 유효인 경우가 있어요. 두 갈래로 나눠져요. 두 갈래로. 이때 수탁자 명의 등기가 유효인지 무효인지는 매도인 병이 이 둘 사이에 명의상 약정이 있다. 즉 을이 수탁자고 실제 매수인은 뒤에 숨어있다. 이런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따라 달라져요. 병의 선악에 따라서 을 등기의 유무효가 달라져요. 그 다음에 을과 병 사이의 매매도 달라져요. 요 경우에는 매매도 무효예요. 을병 매매도 무효입니다. 그러나 요 경우에는 매매가 유효해요. 그래서 소유자도 달라져요. 딱 요 상황에서 을에게 등기까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소유자도 달라져요.
위에 거는 소유자가 다시 한번요. 갑은요. 지 이름으로 등기가 안 돼 있어요. 지금 등기가 누구한테서 누구로 넘어갔어요? 병에서 을로. 근데 병 등기가 뭐예요? 무효야. 그럼 소유자가 누구? 그 이전 소유자. 병이에요. 병. 이전 등기 명의. 병입니다. 요 경우에는 을이에요. 소유자. 요걸 머릿속에 있어야 돼. 시험 문제에 맨날 이게 나와요. 제일 많이 나와요. 사례 형태로. 갑이 을의 이름으로 을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을의 이름으로 병의 아파트를 경락받아 을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계약명의 신탁. 신탁자가 수탁자와 수탁자 이름을 빌리기로 하고 수탁자에게 매수자금을 제공하여 수탁자가 매수인으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 이름으로 등기하는 경우 이걸 뭐라 한다? 계약명의 신탁. 이때 명의상 약정 무효. 이건 변화가 없어요. 이건 무효예요. 다만 수탁자에게 이전되어 있는 등기 즉 물권 변동이 무효인 경우도 있고 유효인 경우도 있다. 둘로 나눠진다. 이 수탁자명의 등기 무효 유효가 매도인의 선악에 따라 달라지고 그에 따라 수탁자와 매도인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도 달라지고 그에 따라서 부동산의 소유자도 달라진다. 그리고 여기 똑같아요. 이 상태에서 을이 정에게 팔아먹으면 정은 선, 악, 불문하고 소유권 이렇게 돼요. 이게 계약명의 신탁의 법률관계예요. 적어도 요거하고 요거는 지금 머릿속에 암기를 하셔야 돼요. 부실법 문제를 푸시려면 맞추고 싶으면 적어도 입문 과정이긴 하나 요 두 가지는 머릿속에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들어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여기에 새끼 쳐가지고 부실법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책은 덮고 듣기만 하세요. 하나.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요거만 하고 대망의 종강을 하겠습니다. 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우리가 담보물권을 보면서 담보물권에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민법에 있는 전형 담보물권인 유치권, 질권, 저당권과 가등기 담보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비전형 담보물권, 가등기 담보권, 양도 담보권, 매도 담보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갑이요 101호 아파트를 담보로 을로부터 돈을 빌려요. 1억을. 이때 을이 101호를 담보로 요구했고 갑이 101호를 담보로 제공했을 때 민법에서는 을의 이름으로 저당권이나 근 저당권 등기를 하면 돼요. 이게 민법에 있는 담보물권이에요. 이렇게 101호에 을의 이름으로 저당권 등기나 근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나중에 갑이 돈을 갚지 않았을 때 을은 그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에 의하여 목적물을 경매를 넣어서 그 경매 대가로부터 자신의 1억을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배당받아서 그걸 회수하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금융기관이라면 주로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을 설정해요. 근데 일반인의 경우에 잘 안 해요. 왜? 아까 그 대청 화재가 난 건물 감정평가액이 얼마? 56억. 근데 얼마에 낙찰됐어요? 26억. 그럼 채권자 입장에서는 돈을 다 회수 못하는 경우도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감정평가액이 56억이라면 실거래가는 한 60억, 70억 될 거예요. 은행에서 평가를 해서 한 50억을 대출해 줬다. 근데 26억에 낙찰이 됐다. 은행은 50억 다 회수도 못하는 이런 경우가 생겨버려요. 근데 은행은 어차피 법을 지켜야 되니까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겠지만 일반인의 경우에는
이거 뭐하러 굳이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을 설정해서 나중에 돈을 안 갚으면 경매라는 귀찮은 절차를 밟냐 말이지. 그래서 을이 갑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을 설정하진 않고 나중에 갑이 돈을 못 갚으면 소유권을 넘겨달라. 즉 갑이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을이 갑에게 금전을 빌려주면서 즉 소비대차 약정을 하면서 돈 빌려주는 약정이 뭐라고요? 소비대차 약정을 하면서 혹시라도 나중에 변제에 변제를 못하면 뭘 못하면? 변제를 못하면 돈을 못 갚으면 돈 대신 뭘로? 101호로 대신 갚기로 합니다. 이걸 대물변제 약정이라고 해요. 대물변제 예약을 해요. 그랬다가 나중에 갑이 돈을 갚지 못하면 을이 뭘 가져간다? 소유권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갑이 돈을 못 갚아서 을이 소유권을 가져가려고 봤더니 갑이 벌써 병한테 팔아먹었어. 그럼 을은 나중에 갑이 돈을 갚지 못한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찾아올 길이, 소유권을 가져올 길이 막막하죠. 그러니까 을이 갑과 대물변제 예약을 하면서 요 101호에다가 가등기를 해놔요. 을의 이름으로. 뭘 해놓는다고요? 가등기를 해놨다가 나중에 갑이 돈을 갚지 못하면 을은 가등기에 의하여 뭘 해버려요? 본등기를 해버려요. 이렇게. 그러면 설령 갑이 중간에 병한테 팔아먹었다 하더라도 을이 본등기를 하게 되면 순위가 언제로 소급하니까? 가등기한테로 소급하니까 제3자 등기는 말소가 되고 을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 담보를 하게 돼요. 요거를 가등기 담보라고 해요. 요걸 뭐라 한다고요? 가등기 담보. 두 번째. 을이 갑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101호를 담보로 요구하고 갑이 돈을 갚지 못하면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하는데 을이 갑을 못 믿어서 일단 소유권 등기를 나한테 넘겨라. 소유권 등기를 을에게 넘겨놨다가 나중에 갑이 돈을 갚으면 을은 등기를 소하고 소유권 등기를 되돌려주면 되고 만약에 갑이 돈을 을이 갚지 못하면 을은 바로 뭐를 취득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요렇게 약속을 해요.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일단 채권자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를 넘겨놔요. 이 101호 등기부를 떼어보면 현재 소유권자 을이라고 등기가 되어 있어요. 이때 을 소유권자다 아니다. 지금 101호 등기부를 떼어보면 소유권자로 누구 이름이 등기가 되어 있어요? 을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요. 이때 을은 소유권자다 아니다. 아직은 아니죠. 아까 뭐라고 약속을 했어요? 돈을 갚지 못하면 소유권을 넘겨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직 돈 갚을 날짜가 안 됐다면 갑이 돈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을은 아직 소유권자가 아니죠. 그럼 무슨 권자냐 말이지. 등기부를 떼어보면 소유권자 을이라고 등기는 되어 있으나 아직 을이 소유권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무슨 권을 갖고 있냐? 그걸 양도담보권이라 그래요. 그걸 뭐라 한다고요? 양도담보권.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해서는 소유권과 양도담보권이 구별할 수 있다 없다? 등기부상으로 구별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등기부상으로 소유권자 을이라고 등기가 되어 있을 때 이게 소유권일 수도 있고 양도담보권일 수도 있어요. 구별이 안 돼요. 그럼 뭘 갖고 구별하냐? 못해. 구별 못해. 못하니까 구별을 어떻게 하면 하냐 이거 묻지 마세요. 구별 못해. 법원도 물어봐서 구별해. 네가 소유권자니 담보권자니 물어봐서 구별해. 물어봐서 법원도. 그러니 법원도 물어봐서 구별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별해? 못하지. 구별할 생각 아예 하지 마. 어쨌든 둘 사이에 돈을 빌려주면서 못 갚으면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약속을 하고 미리 채권자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까지 해주는 형태. 이걸 뭐라 한다?
양도담보권. 이 양도담보권이 제일 심각해요. 왜? 누구의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어요? 을의 이름으로. 살고 있는 건 누가 살고 있어요? 갑이 살고 있어요. 저당권하고 똑같아요. 을은 가등기만 되어 있거나 소유권 등기만 되어 있지 살고 있는 건 갑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요 경우에 을이 소유권자로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을이 마음만 먹으면 자기 거라고 속이고 팔아먹는 게 가능해져요. 그렇죠? 이때 병은 얘 소유권자에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럼 얘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어야 되는데 가등기 담보법에서는 선이라면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돼 있어요. 누구는 소유권 취득하도록 돼 있다고요? 선이라면. 그러니까 돈을 빌린 갑은 을에게 소유권 등기를 넘겨줬을 때 대단히 불안해. 불안하겠죠? 혹시라도 돈을 갚기 전에 을이 선의 병에게 팔아먹으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갑은 나중에 돈을 갚더라도 소유권을 되찾아올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을에게 소유권 등기를 넘겨주되 불안한 갑은 을과 환매 특약을 하고 무슨 특약? 환매 특약을 하고 환매권 등기를 딱 해놔요. 해놨다가 돈을 갚으면 환매권을 행사해서 등기를 되찾아오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환매를 말씀드려서 환매 특약은 반드시 뭐하고 동시에 하라 그랬어요?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라 그랬어요. 네? 지난주에 환매를 설명드리면서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되사오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려면 매도인한테 무슨 권이 있어야 된다? 환매권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그 환매권은 그냥 안 생긴다 그랬습니다.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 특약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을이 갑에게 돈을 빌려줄 때 소비대차 계약이 아니라 무슨 계약의 형태로 해야 돼요? 매매계약. 갑과 을이 처음에 돈을 빌려줄 때 소비대차 약정서를 쓰는 게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무슨 계약? 매매계약을 하고 을이 매매대금의 형태로 돈을 빌려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그 매매계약과 동시에 무슨 특약을 하고? 환매 특약을 하고 갑의 이름으로 환매권 등기할 수 있어요. 요런 형태를 요때 을이 갖고 있는 권리를 매도담보권이라고 그래요. 자, 이런 식으로 법에서 민법에서 마련된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을 활용하지 않고 나중에 변제를 하지 못하면 담보물의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약속을 하면서 이때 채권자 입장에서는 뭔가 확실한 게 필요하죠. 갑이 돈을 못 갚았을 때 확실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해요. 그래서 채권자 이름으로 무슨 등기? 가등기나 또는 무슨 등기? 소유권 등기를 하게 되고 나중에 갑이 변제를 못하면 채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이런 형태를 비전형 담보라 하고 그 비전형 담보에 세 가지 형태가 있다.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매도 담보. 그런데 1억을 빌려주는데 그 빌려주면서 돈을 못 갚으면 101호로 대신 갚기로 요 예약을 할 당시에 이 아파트가 9천만 원짜리야. 근데 을은 얼마를 빌려줘요? 1억을. 그럼 나중에 설령 혹시 갑이 돈을 못 갚는다 하더라도 을은 9천만 원짜리 101호 소유권을 가져가죠. 을이 폭리를 취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폭리를 취하질 않아. 그런데 만약에 1억을 빌려주는데 101호가 3억이야. 그럼 나중에 갑이 돈을 못 갚으면 을은 1억 빌려주고 얼마짜리 가져가요? 3억짜리를 가져가요. 실제로 이런 경우가 태반이야. 이런 경우가. 즉 을이 나중에 갑이 돈을 갚지 못하면 폭리를 취해요. 폭리. 이런 계약 형태의 경우에 채권자가 나중에 뭘 취한다?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더라. 그래서 안 되겠다. 그걸 규제할 목적으로 뭘 만들어놨다?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첫째가 중요한 게
이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또는 범위예요. 지금 말씀드린 걸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째가 일단 돈을 빌려줘야 되지요. 그렇죠? 두 번째로 물건으로 대신 갚기로 약속을 해야 돼요. 세 번째로 채권자 이름으로 가등기나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 가격이 9천만 원짜리라면 을은 폭리를 취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굳이 법이 개입할 이유가 없어요. 이 폭리를 취할 가능성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요 예약을 할 당시에 목적물의 가액이 3억, 빌려준 돈과 변제기까지 이자를 합한 액수, 이걸 초과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요거예요. 채권자 이름으로 가등기나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을 것. 자, 오늘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되기 위한 요건 4개를 머릿속에 넣습니다. 예? 4개 있죠? 눈 감아. 지금 머릿속에 넣어. 돈을 빌려줘야 돼. 그러니까 무슨 물품 대금 이런 거 안 돼. 빌려준 돈이야. 빌려준 돈. 두 번째, 돈을 못 갚으면 나중에 물건으로 대신 갚기로 하는 약속이 있어야 돼. 세 번째로 폭리를 방지해야 되니까 그 약속할 당시에 목적물의 가액이 빌려준 돈과 이자 합을 초과하고 있어야 돼. 네 번째로 채권자 이름으로 가등기나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돼. 그래야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물품 대금이나 유류 대금을 담보할 목적 가등기 담보법 적용 안 돼. 예약 당시 목적물 가격이 9천만 원 가등기 담보법 적용 안 돼. 채권자 이름으로 가등기나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돼. 따라서 고려청자 돼 안 돼? 안 돼. 고려청자도 우리 문제에 나왔어요. 다음 중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것은 하나가 이 답이겠죠? 아닌 것 중에 하나가 이 3천만 원을 빌려주면서 1억짜리 고려청자를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돼. 왜 안 돼? 가등기나 소유권 등기가 불가해. 고려청자는. 그렇죠? 이런 데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가등기 담보법은 가등기 담보법의 적용 요건이라든가 적용 범위를 먼저 물어보는 유형이 한 30% 정도 돼요. 우리 기출문제 분석을 해보면 그거 풀기 위해서 이거 머릿속에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두 번째로 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되었을 때 중요한 게 나중에 갑이 돈을 갚으면 을은 가등기나 소유권 등기를 말소시키고 갑은 등기 명의를 되찾아가면 돼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갑이 돈을 갚지 못했을 때 가등기 담보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이걸 실행하는 방법이 뭐냐? 즉 갑이 변제를 못했을 때 을이 갑에게 빌려준 1억을 회수하는 방법이 뭐냐? 가등기 담보권이라는 권리를 실행을 하는 방법이 뭐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저당권자하고 똑같이 임의경매 넣을 수 있어요. 뭐 넣을 수 있다고요? 임의경매 가능해요. 근데 임의경매 안 하려고 가등기 한 거죠. 경매 절차로 안 가려고 가등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의경매를 할 수는 있으나 권리는 있으나 이것 말고 이 두 번째 게 중요해요. 나중에 변제기에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소유권을 누가 가져가요? 을이 가져가요. 즉 소유권을 을에게 귀속시켜요. 소유권을 채권자 을에게 귀속시켜요. 자, 1억을 빌려줬고 3억짜리를 가져가요. 차액이 얼마예요? 2억이죠. 이거 을이 2억 폭리 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차액만큼을 청산 또는 정산해 줘줘요. 을이 나중에 갑이 변제를 하지 못하면 소유권을 을이 가져가면서 그 차액을 뭐 한다? 청산. 요걸 귀속 청산 절차를 합니다. 요게 가등기 담보법 핵심이에요. 70% 정도를 여기서 물어봐요. 귀속 청산 절차를 물어봅니다. 오늘 그 절차 기본적인 뼈대를 세웁니다.
그것만 세울 거예요. 세부적인 거 하면 머리 깨져요. 첫째, 귀속청산 절차. 변제기가 일단 돼야 돼요. 돈 갚을 날짜가 돼야 돼. 이때 갑이 돈을 갚으면 아무 문제가 없죠. 갑이 돈을 갚지 않아. 그럼 을은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지요. 을이 갑에게 나 더 이상은 못 기다리겠다. 가등기 담보권을 실행하겠다라고 통지를 해요. 을이 갑에게 실행을 통지합니다. 자, 변제기 후 언제까지 해야 되나 그런 제한은 없어요. 무슨 방법으로 해야 되는가 그런 것도 제한이 없어요. 서면으로 해도 되고 구두로 해도 됩니다. 어쨌든 변제기가 지난 후에 언제든지 가등기 담보권자는 그 가등기 담보권을 실행하겠다라고 통지합니다. 통지하고 이 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날부터 2달을 기다려줘요. 얼마를 기다려준다고요? 2달. 이걸 청산기간이라 합니다. 그런데 2달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그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에 가등기 담보권자 을은 빌려준 건 1억, 목적물 가액은 3억, 차액이 얼마? 2억. 이걸 청산금이라고 해요. 청산금을 지급을 하고 가등기 담보권자는 뭘 해야 돼요? 본등기 해야 돼요. 청산금을 지급하고 본등기함으로써 뭘 취득? 소유권을 취득. 반면에 양도담보권자나 매도담보권자는 이미 채권자 이름으로 무슨 등기가 되어 있어요?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청산금을 지급하면 따로 본등기할 필요 없이 소유권을 취득. 이게 귀속청산 절차의 가장 심플한 절차예요. 요거는 머릿속에 있어야 돼. 요게 머릿속에 있어야 나중에 실행 통제 관련된 거 언제 하나, 언제까지 하나, 어떤 방법으로 하나, 누구한테 하나, 무엇을 하나. 실행 통제 관련된 내용. 두 번째, 얘 말고 후순위 권리자가 있을 때 얘네들한테 통지해야 되나? 문제. 청산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후순위 권리자들은 뭐 할 수 있는가? 청산 기간이 지났을 때 얘는 이것 말고 중간에 경매가 되면 어떡하나? 청산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갑은 돈 갖고 말소할 수 있나 없나? 중간에 제3자가 사면 어떻게 되나? 뭐 이런 것들이 쭉 문제가 돼요. 그런 것들을 여기에 살살 끼워 넣어서 머릿속에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 걸 시험 문제 냅니다. 그걸 끼워 넣으려면 요 기본적인 뼈대가 오늘 머릿속에 딱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등기 담보등기에 관한 법률을 2덩어리만 머릿속에 넣어두자. 아까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도 2덩어리 넣었어요. 적용, 범위와 관련된 거 한 세트. 두 번째, 적용되었을 때 유형 3개. 네? 기본적인 거. 가등기담보법도 적용되기 위한 요건 하나. 적용되었을 때 귀속청산 절차 기본 뼈대. 딱 요 2덩어리는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그래야 나중에 세부적인 걸 넣었을 때 헷갈리지 않습니다. 이게 머릿속에 없으면요.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소용이 없어요. 시험 보러 가는 그 순간까지 머리 뽀개집니다. 아시겠죠? 정확하게 오늘 입문 과정이긴 조금 어려워요. 입문 과정에서 하기는 조금 어려워. 근데 진도가 너무 빨라서 원래 안 하려고 했는데 설명을 드린 거니까 주임법과 상임법만 하려고 했었는데 이건 2개까지 추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기본적인 뼈대만 하는 머릿속에 좀 넣어주세요.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집합 건물을 빼고는 다 기본적인 내용들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새로 시작을 하면서 기본서가 나올 텐데 기본서를 받았다 해서 책을 읽는다거나 제발 좀 그러지 마시고 우리 11, 12월 달에 했던 것들 하루 3시간씩 8주에 했으니까 24개예요. 그렇죠? 다음 주까지 7일 동안 하루에 3개 내지 4개를 들으면 주말에 한 5개 정도 몰아서 들으면 다음 주 기간할 때까지 한 번은 들으실 수 있어요. 그렇죠? 왜 웃으실까? 지금까지 복습을 안 하셨으니까. 했어요? 지금까지 줄기차게 복습하신 분. 몇 분 안 돼, 몇 분 안 돼.
기계가 두세 분이야. 몰라. 그래도 해도 몰라. 그래서 발상의 전환이 있다 그랬죠. 해도 모르는 거 아예 하지 말자. 뭐 이렇게. 그러지 말고 하는 분과 안 하는 분은 모른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나중에 7, 8개월 지나면 완전히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새로 시작하기 전에 11, 10월 달 강의를 뭐 다 들으면 좋고 설령 다 못 듣더라도 꾸준히 좀 한번 들어보시고 오시면 좀 좋습니다. 아시겠죠? 꼭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